풍년을 기원하며 세운 논 한가운데 작은 허수아비. 헌데 차가운 집단에서 어찌하여 훈훈한 사람의 체온과 비릿한 전내가 풍깁니까? 호기심에 헝겊을 찢어본 나그네여. 비명은 삼키십시오. 팔다리가 몽땅 잘려나가고 눈꺼풀이 실로 꿰매진 채 헐떡이는 핏덩이. 저것은 인형이 아닙니다. 땅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촌장이 산채로 바친 그의 막내 아들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닿을 수 있는 외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곳이었는데 바깥 세상에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 땅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도 이곳만큼은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고 기름진 흙이 넘쳐나는 신기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두고 하늘이 내린 복을 받은 곳이라 하여 부러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 지나친 풍요로움이 어딘가 기이하다 하여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드넓은 논이었는데,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벼이삭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즐거운 노랫소리처럼 온 마을에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이 풍요로운 들판의 정중앙, 가장 볕이 잘 들고 땅 기운이 좋은 명당 자리에는 여느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를 쫓기 위해 세워둔 허수아비였는데, 보통의 허수아비들이 지프로 대충 엮어 낡은 옷을 입히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그려넣은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허수아비는 어른의 키보다 훨씬 작아서 마치 대여섯 살난 어린아이만 한 크기였으며, 머리에는 곱디고 온 비단으로 만든 갓을 쓰고 몸에는 색동저고리와 비단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부잣집 도련님이 들판에 나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만듦새가 정교하고 옷감이 화려하여 흙투성이인 논바닥과는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작은 허수아비 곁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바람의 냄새였습니다. 보통의 논이라면 구수한 흙내음이나 퇴비 냄새, 혹은 잘 익은 벼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지만, 이 허수아비 근처에서는 달콤하고 비릿한 젖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난 뒤 트림을 할 때 나는 냄새와도 같았고, 뽀얀 살결에서 나는 분 냄새와도 비슷하여 맞는 사람의 마음을 몽롱하고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그 앞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던 무렵에 서씨라는 이름의 나그네가 이 마을을 찾아들었습니다. 서씨는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장사를 하기도 하고 남의 집 일을 돕기도 하는 착하고 순박한 사내였는데, 산길을 걷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다가 우연히 이 마을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 고개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다른 고을들은 가뭄 때문에 흉작이라 사람들이 굶주리고 인심이 흉흉한데, 이 마을만큼은 누런 황금들판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 마치 별천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씨는 지친 다리를 이끌고 마을 어귀의 논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는데, 길 양옆으로 고개 숙인 벼이삭들이 어찌나 탐스럽게 연그렀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보찜을 고쳐 매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다가 논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작은 물체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을빛을 받아 붉게 빛나는 비단 옷을 입은 그 작은 허수아비는 바람이 불 때마다 옷자락을 펄럭이며 마치 살아있는 아이처럼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서씨는 호기심이 동하여 가까이 다가가 보려 했으나 논두렁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오고 왠지 모를 위험이 느껴져 선뜻 발을 들여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마을 농부 한 명이 허수아비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서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농부는 허수아비 앞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치 마을의 높은 어른이나 조상의 묘소를 대하듯 갓을 벗고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정중하게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씨는 그 광경이 몹시 기이하게 여겨졌습니다. 새를 쫓으라고 세워둔 허수아비에게 절을 하다니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싶으면서도 농부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경건하여 차마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절을 마친 뒤에도 뒷걸음질로 조심스럽게 물러나며 허수아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서씨는 마을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 기와 지붕이 번듯하고 마당이 넓은 집 대문 앞에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하고 소리치자 안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촌장이라 불리는 분으로 온화해 보이는 눈매 속에 어딘가 모르게 근심이 서려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서씨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씨가 공손하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룻밤 재워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청하자 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촌장의 집 사랑방에 짐을 푼 서씨는 마당에 있는 우물가에서 등목을 하고 먼지를 털어내며 오랜만에 맛보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녁상이 들어왔는데 상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각종 나물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씨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는데 밥알이 어찌나 찰지고 달콤한지 씹을 새도 없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 쌀 맛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쌀도 이보다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씨가 감탄하며 말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숭늉을 마시던 서씨는 아까 들판에서 보았던 기이한 광경이 떠올라 촌장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까 마을로 들어오다 보니 논 한가운데에 비단 옷을 입은 작은 허수아비가 서 있더군요. 마을 분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던데 그 허수아비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서씨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촌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허수아비가 아닐세. 우리 마을의 풍요를 지켜주는 아이 신이라네. 자네도 이 마을에 머무는 동안에는 절대 그 허수아비를 손가락질하거나 함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되네. 서씨는 촌장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 자세를 고쳐 앉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 신이라니요? 그럼 그 속에 신령님이라도 모셔둔 것입니까? 가까이 가면 무슨 변고라도 생기는지요? 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호지 문 너머 어두운 바깥을 응시했습니다. 옛적부터 우리 마을에는 전해 내려오는 금기가 있네. 그 허수아비는 땅의 기운을 달래고 하늘의 노여움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지. 사람의 손을 타면 부정이 들이닥쳐 마을에 큰 재앙이 온다고 했어. 그러니 외지인인 자네는 더욱 조심해야 하네. 눈으로만 보고 마음으로만 공경하면 되는 것일세.
촌장의 말에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서씨는 사랑방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촌장의 말과 아까 본 허수아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뒤척거렸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작은 아이 모양의 허수아비,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나던 달콤한 젖냄새. 생각하면 할수록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서늘한 밤바람이 스며들어 왔는데 낮에 맡았던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묘한 젖냄새가 코끝을 스치자서 씨는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서씨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툇마루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어 마을 전체가 푸르스름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촌장의 집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 담장 너머로 마을 앞 들판이 훤히 내려다 보였는데 달빛을 받은 황금 들판은 낮과는 또 다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작은 점처럼 보이는 허수아비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바람이 불 때마다 허수아비의 긴 소매가 춤을 추듯 너울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며 손짓하는 아이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서씨는 금마루 기둥에 기대어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허수아비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릿해지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마을 사람들이 저토록 끔찍하게 아끼는 걸까? 서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허수아비라면 집단이나 나무 막대기가 들어있을 뿐인데 촌장은 그것을 아이신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마을의 전설로 내려오는 동자신이라도 모신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신통한 힘이 깃든 물건일까? 서씨의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들판 쪽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 같기도 했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지만 서씨의 귀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잠투정을 하며 칭얼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씨는 깜짝 놀라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허수아비가 있는 방향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밤새들이 우는 소리와 섞여 정확히 분간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소리에는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는 온기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씨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설마 저 허수아비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헛된 망상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느라 몸이 피곤해서 헛것을 듣는 것이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짙어지는 젖냄새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끙끙거리는 소리는 그의 이성을 자꾸만 흐트러뜨렸습니다. 저 작은 형체가 텅 빈 들판에서 홀로 추위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왠지 모를 연민마저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오직 달빛만이 그 비밀스러운 들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씨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문득 이 마을의 풍요로움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촌장의 근심 어린 표정과 농부의 지나친 공경심, 그리고 이 밤중에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범한 시골 마을의 풍경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마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겉옷을 단단히 여미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서 씨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비단 옷을 입은 작은 허수아비가 눈앞에 아른거렸고 귓가에는 아기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저 허수아비를 좀 더 자세히 보아야겠어. 촌장 어른 몰래 멀리서라도 살펴봐야지. 서 씨는 속으로 다짐하며 뒤척였습니다. 이 마을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은 호기심과 남의 마을 금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조심성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 씨는 풋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는 그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꿈속의 들판은 황금빛이 아니라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허수아비는 그를 향해 팔을 벌리며 안아달라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서 씨가 다가가려 하자 허수아비의 비단 옷이 스르르 풀리며 그 안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어디선가 안 돼! 하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서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이미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을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들이마시는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촌장네 집 마당에는 벌써 부지런한 하인들이 움직이며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굴뚝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간밤의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기분이 묘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촌장 어른, 올해는 정말 대풍이라니까요. 이게 다 우리 작은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걸걸한 목소리의 사내가 대문을 밀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덫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칠성이라는 자였습니다. 칠성은 손에 갓 수확한 벼이삭을 한 줌 쥐고 흔들며 촌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방에서 나온 촌장은 칠성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인가. 손님이 와 계시니 언행을 삼가게. 촌장의 꾸지람에도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 씨를 힐끔 쳐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나그네가 계셨구먼. 뭐 어떻습니까? 좋은 일은 나누라고 했지요. 촌장님, 제 생각에는 올해 수확이 끝나면 그 허수아비, 아니, 작은님께 더 좋은 옷을 해입혀야 할 것 같습니다. 속에 든 것도 좀 확인해보고 말이죠. 칠성의 말에 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 그게 무슨 망발인가? 입 닥치지 못해! 촌장은 평소의 온화한 모습을 잃고 불같이 화를 내며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칠성은 촌장의 반응에 짐짓 놀란 척하면서도 입가에는 여전히 야비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며 칠성이 말한 속에 든 것이라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칠성 또한 허수아비 속에 무언가 귀한 것이 들어있다고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냉랭한 기운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칠성과 촌장의 대화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허수아비를 신성시하는 반면 칠성이라는 자는 그것을 탐욕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촌장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감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이 마을의 평화가 얇은 얼음장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논 한가운데 말없이 서 있는 전 냄새나는 작은 허수아비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 씨는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나는 척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마을을 벗어나지 않고 덤불숲에 몸을 숨기고 들판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햇살이 퍼지면서 안개가 걷히자 다시금 찬란한 황금 들판과 그 속에 서 있는 작은 허수아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어김없이 그 달콤하고 슬픈 젖냄새가 서씨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밤 이 평화로운 들판에 무언가 사단이 날 것임을, 그리고 그 작은 허수아비가 품고 있는 비밀이 결코 아름다운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서글픈 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낡은 주막은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낮술을 들이키는 사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소란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렇듯 마을의 완패 칠성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그는 탁자를 거칠게 내리치며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틀린가 보라고. 세상 천지의 짐락이 몇 뭉치 엮어 만든 허수아비한테 비단옷을 입히고 쌀밥을 지어 올리는 놈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저건 분명히 그 속에 도깨비 방망이나 금송아지 같은 보물을 숨겨뒀기 때문이라고. 칠성의 목소리는 탐욕에 젖어 걸걸하게 갈라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꾼의 그것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막에 모여 앉은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불경스러운 말에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호기심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복의 칠성아, 말 조심하게. 그 작은 님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부정을 타서 애써 지은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네. 평소 겁이 많기로 소문난 김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지막이 타일렀지만, 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막걸리 사발을 단숨에 비워냈습니다. 칠성에게 있어서 마을의 풍요는 신의 축복이 아니라 촌장이 독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보물 덕분이라는 확신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씨는 주막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는 척하면서 칠성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는데, 저 사내의 탐욕이 단순히 술김에 하는 객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칠성의 손은 쉴 새 없이 허리춤에 매달린 낫자루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 손놀림은 무언가를 베어버리고 싶어하는 사례마저 느껴지게 했습니다. 서씨는 이 평화로운 마을에 감도는 긴장감이 바로 저 사내의 삐뚤어진 욕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깨닫고, 바바리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져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주막 입구의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허리가 굽은 노파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영험하기로 소문난 삼신할매였는데, 쭈글쭈글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난무늬 못지않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매가 들어서자 시끄럽던 주막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칠성마저도 움찔하며 쥐고 있던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매는 아무 말 없이 칠성의 앞으로 다가가 뚫어지게 그를 응시했는데, 그 침묵이 어찌나 무거운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칠성을 노려보던 삼신할매가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땅 밑에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낮고 쉰 소리였습니다. 칠성아, 내 놈의 눈에 씌인 욕심 덩어리가 훤히 보이는구나. 그 허수아비는 네가 탐낼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이 마을의 피요, 살이요, 영혼이니라. 할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서리빨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칠성에게는 그저
늙은이의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칠성은 짐짓 태어난 척하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할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좀 그만하시오. 피는 무슨 피고 살은 무슨 살이오. 그냥 집단 속에 숨겨둔 촌장 영감의 비상금 아니오. 삼신할매는 칠성의 대꾸에 분노하기보다는 깊은 슬픔이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놈,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 작은 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네 놈의 사지가 멀쩡하지 못할 게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죄를 짓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할매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주막 안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몸을 떨었으나 오직 칠성만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할매를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봅시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내 기어이 확인하고 말 테니까. 촌장 영감이 끼고 도는 그 보물 내가 찾아서 마을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거란 말이오. 칠성은 씩씩거리며 주막을 뛰쳐나갔고 남겨진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수근거렸습니다. 삼신할매는 칠성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 소리는 마치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바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서씨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습니다. 피요, 살이라. 할매가 뱉은 그 말이 서씨의 뇌리에 깊이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를 두고 피와 살이라 표현한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씨는 주막을 나와 마을 어귀로 향하는 칠성의 뒤를 조용히 밟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는 어느새 서산으로 기울어온 마을이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집집마다 피어올랐지만 마을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씨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들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황금빛 벼 이삭들은 저녁바람에 몸을 맡기고 일렁이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허수아비는 붉은 노을을 받아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듯한 처연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펄럭이는 비단 옷자락 소리가 멀리 있는 서씨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논두렁을 따라 걷다가 허수아비가 잘 보이는 둑방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낫을 꺼내 숫돌도 없이 낱날을 셔츠자락에 쓱쓱 문지르며 허수아비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이기려는 객기 때문인지 칠성은 혼자서 무얼하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다 내 거야. 촌장놈이 숨겨둔 금괴가 분명해. 저 비단옷만 팔아도 기와집이 몇 채인데. 그의 중얼거림은 바람을 타고 흩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탐욕의 도끼는 더욱 진해져만 갔습니다. 서씨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약 칠성이 정말로 낫을 휘두른다면 자신이 뛰쳐나가 막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들판 한가운데서 회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허수아비를 중심으로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람은 순식간에 거세져서 논이 벼들이 바닥에 눕다시피 할 정도였고 칠성이 쓰고 있던 낡은 페랭이 모자가 바람에 날려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바람 속에서 또다시 그 달콤하고 비릿한 전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씨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침에 맡았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역한 냄새가 온 들판을 뒤덮었고 그 냄새에는 왠지 모를 슬픔과 원망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칠성도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기이한 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으, 엄마.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희미하고 가냘퍼서 환청인가 싶었지만 서씨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추위에 떨며 어미를 찾는 어린아이의 애처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닭살이 돋는 팔을 문질렀습니다. 텅 빈 들판, 허수아비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는 그곳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칠성 역시 그 소리를 들었는지 낯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 누구 장난질이냐? 칠성이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와 벼들이 서로 부딪히는 서걱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 사이사이로 끊어질 듯 이어지는 신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땅속이나 두꺼운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먹먹하면서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서려있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허수아비를 가리키며 뒷걸음질 치다가 논두렁에 발이 걸려 엉덩방아를 돋았습니다. 천하의 왈패 칠성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 앞에서는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서씨는 이 기회를 틈타 칠성에게 다가가 그를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느티나무 뒤에서 나와 칠성이 있는 둑방길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보시오, 칠성 양반. 날도 저물었는데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소. 산짐승이라도 내려오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서씨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칠성의 주의를 돌리려 했습니다. 칠성은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며 낯을 휘두를 뻔했지만 서씨인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짜증을 내뱉었습니다. A씨, 재수없게. 당신이 왜 여기 있어? 혹시 당신도 저거 노리고 온 거 아니야? 나는 그저 지나가는 과객일 뿐이요. 하지만 마을 어르신의 말씀을 듣는 게 좋지 않겠소. 아까 그 할머니 말씀도 있고 하니. 서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칠성은 바닥에 침을 꿰뱉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래. 다 촌장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겁줘서 못 건드리게 하려는 수작이라고. 내일 날 밝으면 내 기필코 저 배를 갈라서 확인해 볼 거야. 당신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고 싶으면 입 다물고 있어. 칠성은 흑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일어났고 서씨를 밀치듯 지나쳐 마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집요함이 묻어났습니다. 칠성이 사라진 후 들판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해는 완전히 넘어가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씨는 홀로 논두렁에 서서 허수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비단 옷에 화려한 색깔은 묻히고 그저 작고 검은 그림자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둠 속의 허수아비는 낮보다 더 크게,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씨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뚝방길에서 논 안쪽으로 몇 걸음 더 들어가자 발밑의 흙이 유난히 질척거리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훅 하고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했던 가을 저녁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한겨울에 칼바람 같은 냉기가 서씨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냉기 속에서 다시금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이번에는 아주 가까운 곳, 바로 허수아비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서씨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심을 넘어선 누군가의 깊은 원한과
고통이 전해져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씨는 주머니에서 부시쌈지를 꺼내 불을 켜볼까 생각했지만 곧바로 그만두었습니다. 만약 불빛을 비췄을 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누구신진 모르나 부디 이 미천한 나그네를 해치지 마시고 편안히 계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냉기도 조금씩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허수아비 주변을 감도는 젖냄새만큼은 여전히 지독하게 남아서 시의 코를 찔렀습니다. 서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끈 채 숨죽이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칠성의 소란 때문인지 아니면 오늘 밤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불길한 기운 때문인지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촌장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씨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접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한참의 침묵 끝에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수척해진 얼굴의 촌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랑방으로 들어온 서씨는 촌장에게 아까 들판에서 있었던 일과 칠성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촌장은 눈을 감은 채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마는가. 촌장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저 허수아비에 무슨 비밀이 있기에 이러시는 겁니까? 칠성이가 정말로 낫을 들고 설치면 큰일이 날 텐데요. 서씨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촌장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네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마을을 떠나게.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험한 꼴을 보게 될 걸세. 촌장은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벽장에 넣어둔 제사상을 꺼내어 방 한가운데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쌀밥 한 그릇과 맑은 물 한 사발, 그리고 베네쩌고리 한 벌이 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서씨는 그 베네쩌고리를 보는 순간 숨이 갇힐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갓난아기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곳곳에 검붉은 얼룩이 묻어있어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촌장은 그 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씨는 그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사랑방 문 너머로 들려오는 촌장의 울음소리와 멀리 들판에서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가 뒤섞여 밤새도록 그의 귓가를 괴롭혔습니다. 서씨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무력감에 괴로워하며 뒤척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밖에서 무언가 둔탁한 것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칠성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와! 다 나오라고! 내가 오늘 끝장을 볼 테니까! 서씨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벽이 밝아왔지만 그날 아침의 태양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동쪽 산등성이 위로 붉고 찬란하게 솟아올라온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을 해가 그날따라 잿빛 구름 뒤에 꽁꽁 숨어 희미한 윤곽조차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금방이라도 먹물을 쏟아부을 듯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텁텁한 공기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가 그 기이한 날씨에 다시 문을 걸어 잠그며 오늘 하루 동안 마을에 닥쳐올 불길한 징조를 예감하고 몸을 사렸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마을 앞 들판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까마귀 떼 수백 마리가 들판 위를 새까맣게 뒤덮으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녀석들은 잘 연근 변하다를 쪼아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들처럼 오직 논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허수아비 주변만을 맴돌며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깍, 깍, 깍 하는 그 소리는 보통의 까마귀 울음소리와 달리 흡사 어린아이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비슷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씨는 무거운 머리를 흔들며 사랑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은 쬐하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노하였구나. 오늘 밤 기어이 사다니 나고야 말겠소. 서씨는 중얼거리며 안채 쪽을 기웃거렸지만 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목탁 두드리는 소리도 연불 외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비극을 암시하는 듯하여 서씨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마을 어귀로 발걸음을 옮긴 서씨는 대장간 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쇠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쓱싹, 쓱싹 쇠와 돌이 부딪히며 나는 그 소리는 규칙적이면서도 섬뜩한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칠성이 대장간 숫돌 앞에 쪼그리고 앉아 낫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낱날이 시퍼렇게 설 때까지 갈고 또 갈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원수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무사처럼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장함 뒤에는 더러운 탐욕이 뱀처럼 권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칠성 주변에는 마을의 철없는 젊은이들과 호기심 많은 건달들이 몇 명 모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칠성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은근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오늘 밤에 그걸 하실 겁니까? 촌장님 알면 난리 날 텐데.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칠성은 낯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난리는 무슨 난리. 내가 그 속에서 금덩이를 꺼내면 다들 나한테 절이라도 해야 할걸. 촌장, 그 늙은이가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온 거야. 신은 무슨 얼어, 죽을 신. 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꾸민 연극이라고. 서씨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사람들 틈을 헤집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보시오, 칠성 양반. 제발 이쯤에서 멈추시오. 오늘 날씨를 보시오. 하늘이 경고를 보내고 있지 않소. 저 까마귀 떼가 보이지도 않소. 서씨가 칠성의 앞을 막아서며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칠성은 낫을 허공에 휘두르며 서씨를 위협했습니다. 비켜! 외지놈이 어디서 감나라, 배나라. 참견이야? 너도 한패냐? 촌장이랑 짜고 보물을 빼돌리려고 온 거지? 칠성의 고함 소리에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은 서씨를 향한 의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탐욕은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내 말을 믿으시오. 저 허수아비에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물은 없어. 오히려 건드리면 큰 화를 입을 것이오. 어젯밤 그 소리를 듣지 못했소. 서씨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낄낄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는 무슨 화? 내가 오늘 밤 그 허수아비 배를 갈라서 그 속에 든 손뭉치랑 금덩이를 꺼내 보여주지. 그러면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구경하고 싶은 놈들은 오늘 밤 들판으로 나와라. 떡고물이라도 떨어질지 모르니. 칠성은 으름장을 놓고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마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까마귀 떼는 여전히 들판을 떠나지 않고 울어대고 있었고, 맑던 개울물마저 흙탕물처럼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집집마다 기르던 개들이 이유 없이 컹컹 짖어대거나 꼬리를 말고 방구석으로 숨어들었고, 소들은 외양간에서 불안하게 발을 구르며 음매하고 울어댔습니다. 짐승들이 먼저 다가올 재앙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불안해했지만 칠성의 말에 혹한 몇몇은 낫이나 몽둥이를 챙겨들고 은밀하게 눈빛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질서와 평화는 칠성이 쏘아올린 탐욕이라는 화살 하나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씨는 다시 촌장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촌장을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고 소리쳐도 인기척이 없자 서씨는 무례를 무릅쓰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마당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지만 안채마루에는 하얀 고무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씨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방 안가득 매캐한 향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촌장이 하얀 소복을 입고 벽을 향해 돌아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고 입으로는 알 수 없는 주문을 끊임없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마을 사람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칠성이가 오늘 밤 일을 저지를 태세입니다. 나가서 막으셔야 합니다. 서씨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네. 하늘이 정한 운명을 어찌 거스르겠나.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어. 그 아이가 이제 갈 때가 된 게지. 촌장의 목소리는 체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씨는 촌장의 반응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로서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죄책감에 짓눌린 나약한 노인만이 그곳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라니요. 도대체 그 허수아비 정체가 무엇입니까? 어르신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씨가 촌장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물었지만 촌장은 스르르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 내 죄야. 내가 욕심을 부려서 마을을 살리겠다고. 내 새끼를. 촌장은 횡설수설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서씨는 촌장의 입에서 나온 내 새끼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했던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는 구름 뒤에 숨은 채 서쪽으로 져버렸고 마을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 채 앞을 분간하기 힘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는 횃불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을 앞세운 한 무리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들판으로 향하는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횃불이 춤을 추며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들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들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서씨는 촌장을 부축하려 했으나 촌장은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서씨는 혼자서라도 그들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는 헐레벌떡 뛰어서 행렬의 뒤를 쫓았습니다. 들판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칠성은 맨 앞에서 낯을 번쩍이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눈 크게 뜨고 봐라. 오늘 밤 우리 마을 팔자가 바뀌는 날이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메아리치며 더욱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행렬이 논두렁에 다다르자 아침부터 들판을 지키던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푸드득, 푸드득 수백 마리의 날갯짓 소리가 마치 폭풍우 소리처럼 들렸고 까마귀들은 하늘을 빙빙 돌며 사람들의 머리 위로 검은 똥을 뿌려댔습니다. 재수없게 이게 뭐야? 사람들이 투덜거렸지만 칠성은 나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논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허수아비를 비추자 그 화려한 비단옷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묘한 냄새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전 냄새,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썩어가는 살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주춤거렸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씨는 인파를 뚫고 칠성의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멈추시오.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오. 서씨가 칠성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칠성은 거칠게서 씨를 밀쳐버렸습니다. 서씨는 진흙탕 속에 나뒹굴었고 칠성은 서씨를 비웃으며 허수아비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허수아비의 모습은 가까이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단 옷 곳곳에는 거무튀튀한 얼룩이 묻어 있었고 갓 아래로 삐져나온 것은 집나기가 아니라 검은 머리카락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수아비의 몸통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추위에 떨거나 고통에 몸부림치는 듯한 생명체의 떨림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침을 꿀꺽 삼키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칠성아, 저거 좀 이상하지 않냐? 살아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칠성도 순간 움찔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지프로 만든 인형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무언가라는 느낌이 강렬하게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한 터라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까짓 게 뭐라고? 다들 귀신에 홀린 거야. 내가 지금 당장 증명해 보이지. 칠성은 낯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낱날이 횃불 빛을 받아 번뜩였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허수아비 속에서 분명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아, 앙, 아빠, 아빠. 그것은 더 이상 환청도 바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들판의 정적을 깨고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서씨는 진흙바닥에서 일어나며 안 돼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눈은 이미 광기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낫은 허공을 가르며 허수아비의 배를 향해 내려꽂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낫끝이 비단 옷에 닿는 순간 찌익하는 섬유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솟구쳤습니다. 집단이 터져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자리에 쏟아져 나온 것은 붉고 뜨거운 피였습니다. 칠성의 얼굴에 피가 튀자 그는 낫을 놓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피다. 피가 나온다. 칠성의 비명소리와 함께 비단
옷이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그토록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숭배했던 작은 님의 참혹한 실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횃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금은 보화도 도깨비도 아니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모두 잘려나가 몸통만 남은 어린아이가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실로 꿰매져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다가 옷이 찢어지면서 풀려나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피부는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잘린 팔다리 자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으나 피가 배어나와 엉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잔혹하고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촌장의 늦둥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얼어붙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보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덜덜 떨고 있었고 서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마을의 풍요를 위해 가뭄을 피하기 위해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쳐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고통 속에서 몸을 비틀며 아빠, 아빠 하고 쉰 목소리로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뚱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망과 고통이 온 들판을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촌장이 비틀거리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달려와 허수아비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가, 내 새끼, 아비가 왔다. 아비가 잘못했다. 촌장은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침내 참았던 벼락이 내리꽂히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칠성의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려 했지만 그 죄악의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들판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의 몸을 흠뻑 적셨지만 그 차가운 빗물조차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충격과 공포의 불길을 끄지는 못했습니다. 촌장은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품에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는데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귓전을 때리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아비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편안함을 찾은 듯 아이는 가늘게 떨던 몸을 조금씩 이완시키며 흐릿한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에 횃불을 들고 왔던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떼거나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그들의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피가 묻은 낫을 바닥에 떨어뜨린 칠성은 뒷걸음질을 치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아이의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것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칠성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리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나올 것이라 믿었던 그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한 비극이었고 그는 자신이 마을의 수호신을 죽이고 금기를 깬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씨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촌장과 아이에게 다가가 자신의 도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아이를 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아이가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서씨에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촌장은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를 소중하게 감싸 안고 일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고 촌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모습으로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칠성은 촌장이 자신의 옆을 지나갈 때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으악! 칠성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고 괴성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쪽이 아닌 험준한 산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그는 마치 귀신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아무도 그를 잡거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화신이었던 그가 사라짐으로써 마을을 덮고 있던 광기의 기운도 조금씩 거치는 듯 했습니다. 촌장의 집으로 돌아온 서씨와 몇몇 마을 원로들은 서둘러 안방에 자리를 마련하고 아이를 눕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를 뉘었지만 아이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촌장은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아이의 피 묻은 얼굴과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드러나는 참혹한 상처와 꿰매진 눈자위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원로들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쳤으며 방밖 마루에 모여선 마을 사람들도 숨죽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은 아이의 손을, 아니 손이 잘려나간 뭉툭한 팔목을 잡고 오열하며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마을에 닥쳤던 끔찍한 대가뭄을 다들 기억할 게야. 우물이 마르고 논바닥이 갈라져 우리 모두 굶어 죽기 직전이었지. 그때 지나가던 요승이 말했어. 이 땅의 지신이 노하여 산 재물을 원한다고. 가장 귀하고 순수한 피를 바쳐야만 마을이 살 수 있다고 했지. 촌장의 목소리는 회한과 고통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살려야 한다는 촌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식을 지켜야 하는 아비로서의 부정 사이에서 끔찍한 선택을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 하지만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굶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지. 그때 이 아이가 태어났어. 늦둥이 막내 아들이. 요승은 이 아이야말로 지신을 달랠 재물이라 했고 나는 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냥 죽여서 묻는 게 아니었어. 팔다리를 자르고 눈을 멀게 하여 허수아비 속에 가두면 아이의 생명력이 땅으로 스며들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풍요를 준다고 했지. 내 손으로 내 새끼를 그렇게 만들었어.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끔찍한 사연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촌장이 짊어져온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를 허수아비 속에 가둔 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촌장은 매일 밤 남몰래 들판으로 나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말을 걸며 생명을 연명시켜 왔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며 배불리 먹고 웃을 때 촌장은 차가운 논바닥에서 고통받는 아들을 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마을의 풍요는 신의 축복이 아니라 한 아이의 끔찍한 희생과 아버지의 죄악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어온 윤기 흐르는 쌀밥이 사실은 아이의 피와 살이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을 느끼며 바닥에 머리를 얹고 사죄했습니다. 서씨는 조용히 다가가 촌장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이도 이제 그만
편안해지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세요. 서 씨의 위로에 촌장은 고개를 들어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비록 눈이 꿰매져 있었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10년간 좁은 허수아비 속에 갇혀 바람과 추위에 떨던 고통에서 벗어나 드디어 따뜻한 아비의 품에서 안식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듯 하더니 이내 가쁜 숨소리가 잦아들며 고요해졌습니다. 아이가 숨을 거두는 순간 밖에서 요란하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고 무겁게 짓누르던 공기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이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며 마을에 드리워졌던 저주와 원망을 모두 거두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촌장은 아이의 시신을 끌어안고 한참을 더 울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이전의 절규와는 달리 슬프지만 차분한 애도의 소리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서 씨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과 대문 밖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빗물에 젖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요가 무엇을 대가로 한 것인지 알게 된 후 깊은 참회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작은님께서 방금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고통 없는 곳으로 가셨으니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몸을 정갈이하고 내일 있을 장례를 준비해 주십시오. 서 씨의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아이고 하며 낮은 곡소리를 내며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젖은 옷을 끌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아무도 밥을 짓거나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애도의 침묵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칠성이 일으킨 소란과 탐욕의 광풍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는 씻을 수 없는 슬픔과 교훈만이 남았습니다. 서 씨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촌장을 도왔습니다. 아이의 찢어진 옷을 벗기고 깨끗한 삼배옷으로 갈아입힌 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꿰매진 눈을 덮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부디 좋은 부모 만나 마음껏 뛰어놀거라. 촌장의 마지막 인사는 눈물에 젖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촌장의 집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슬픔은 가득했지만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두려워해야 할 저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그 대가는 혹독했지만 거짓된 평화보다는 나았습니다. 서 씨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숭늉을 끓여왔습니다. 탈진한 촌장에게 숭늉 한 사발을 권하며 서 씨는 이 긴 밤이 지나면 마을에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돛돌 위에 놓인 하얀 고무신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아이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밤새도록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이를 위한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했고 살아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자연의 노래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칠성이 도망친 산 쪽에서는 이따금씩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귀신이나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극의 밤은 서서히 물러가고 정화와 치유를 위한 새벽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둘씩 촌장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이나 정성껏 빚은 떡, 맑은 술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탐욕의 눈이 멀어
허수아비를 갈라보자고 외치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사죄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촌장은 수척해진 얼굴로 마루에 나와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용서와 화해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아이를 떠나보내고 죄책감을 짊어진 채 다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남겨진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마을에는 슬프지만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젖은 땅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서씨와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아이의 장례를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목수가 밤새 깎아 만든 작은 관이 마당에 놓였고 아낙네들은 하얀 무명천을 끊어 아이의 수유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비단옷은 없었습니다. 대신 깨끗하고 보드라운 무명옷이 아이의 상처 입은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관에 눕히며 생전에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 아가를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길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칠성이 도망친 후 남은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얀 소복을 입고 상여 뒤를 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풍악을 울리고 화려하게 꾸몄을 상여였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소박한 꽃상여였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디야. 상두꾼이 선창을 하자 뒤따르던 사람들은 후렴을 받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곡소리는 마을을 둘러싼 산봉우리에 부딪혀 메아리 쳤고 10년간 묵혀왔던 마을의 죄업과 아이의 원한을 씻어내는 씻김구처럼 온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지는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곳은 아이가 차가운 논바닥에 서서 밤마다 바라보았을 마을의 불빛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깊이 파고 아이의 관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흙이 한 삽, 두 삽 덮일 때마다 촌장은 가슴을 치며 오열하다가 끝내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서씨가 촌장을 부축하며 대신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부디 차가운 진흙탕이 아닌 따뜻한 흙품에서 편안히 쉬거라. 서씨의 기도와 함께 봉분이 만들어졌고 그 앞에는 작은 들꽃들이 헌화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신비롭게 넘쳐나던 논이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황금빛으로 번쩍이던 벼 이삭들도 평범한 누런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풍요로웠던 땅의 기운이 아이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사람 사는 땅 같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공짜로 얻던 풍요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라가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다시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다가 서씨의 정성어린 간호 덕분에 겨우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훨씬 더 늙고 쇠약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흐릿한 근심이 사라지고 맑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촌장은 서씨를 불러앉히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아들이 10년의 고통을 끝내고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었네. 그리고 우리 마을도 짐승의 탈을 벗고 다시 사람이 되었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촌장은 서씨의 두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서씨는 촌장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모든 것은 순리대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아이는 비록 짧은 생을 고통 속에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떠났습니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시고 남은 생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속죄하며 사시면 됩니다. 서씨의 따뜻한 말에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저녁, 촌장은 서씨를 위해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예전처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은 아니었지만 거칠고 투박한 보리밥과 된장국에선 구수하고 정직한 맛이 났습니다. 서씨는 밥 한 그릇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밥맛이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은 기름진 밥보다 땀 흘려 지은 이 거친 밥이 훨씬 더 달고 귀하구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들판에 나가 허리를 굽히고 잡초를 뽑으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더 이상 젖냄새 섞인 바람을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이의 넋이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씨는 보찜을 메고 마을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가시는 길 평안하시게 언제든 다시 들러주게나. 촌장은 서씨의 손에 갓 수확한 핵곡식으로 만든 떡 한 덩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서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왔던 고갯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덕을 오르다 뒤를 돌아보니 마을은 평화로운 가을 햇살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논 한가운데 텅 빈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따뜻한 기운이 그곳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앞 들판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고 사람들은 모짜리를 만드느라 분주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도 다른 마을과 똑같이 가뭄이 들면 물을 걱정하고 홍수가 나면 둑을 걱정해야 하는 평범한 산골 마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주는 만큼 거두고 부족하면 서로 나누며 사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칠성의 소식은 그 후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장터에서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며 떠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합니다. 욕심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결말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묻힌 언덕 아래 작은 허수아비 하나를 새로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비단 옷을 입힌 것도 사람을 넣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짚을 엮어 투박하게 만들고 헌옷을 입힌 평범한 허수아비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아이들이 수트로 그려넣은 허수아비의 얼굴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허수아비를 보며 10년 전 희생된 작은 님을 기억했고 그 아이가 이제는 바람이 되어 햇살이 되어 논밭을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허수아비의 빈 소매가 흔들리며 마치 안녕하고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촌장도 세상을 떠나 아들의 곁에 묻혔고 그 시절을 기억하는 노인들도 하나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허수아비의 이야기는 할머니의 입에서 어머니의 입으로 다시 아이들의 귀로 전해지며 오래도록 마을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생길 때마다 들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나그네 서씨도 먼 훗날 다시 한번 그 고갯마루를 지날 일이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서씨는 지팡이에 의지해 마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누렇게 익은 벼들이 물결치는 들판 한가운데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어온 바람결에 어디선가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까르르, 까르르. 그것은 더 이상 울음소리도 신음소리도 아닌 행복에 겨운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서씨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되었구나. 정말로 다 되었어. 서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놀이 들판을 붉게 물들일 때 마을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온 골짜기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전 냄새나 피 냄새가 아닌 고된 노동 뒤에 찾아오는 평화와 안식의 냄새였습니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아이들이 논둑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가고 소들도 느릿느릿 외양간을 찾아가는 시간.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풍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둥근 달은 아이의 무덤이 있는 언덕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들판에 홀로 선 집 허수아비는 밤새도록 잠들지 않고 마을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무서운 감시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는 다정한 친구로서 말입니다. 산새들도 잠든 깊은 밤, 바람이 허수아비의 옷깃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잠 못 드는 이들을 토닥여주는 어머니의 손길 같기도 하고 옛날 옛적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의 자장가 같기도 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험한 세상 다 잊고 고운 꿈만 꾸거라. 바람은 그렇게 노래하며 마을의 지붕들을 넘고 산을 넘어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슬픔은 땅에 묻히고 희망은 싹을 틔워 꽃을 피우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마을은 오늘도 평온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무거운 짐일랑 모두 내려놓고 저 들판의 허수아비처럼 편안하게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욕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깊고 아늑한 잠의 세계로 떠날 시간입니다. 바람이 전해주는 자장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세상 모든 슬픔을 위로하는 따뜻한 바람이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불어오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밤은 부디 험한 꿈 꾸지 마시고 따뜻하고 포근한 꿈속에서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